자, 미디어 정거장입니다. 맘 같아서는 진짜로 일이 한 번 더 벌어졌으면 좋겠는 영화. 그때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마음 같아서는. 제 마음도 그 맘이에요. 오죽하면 꿈에서 네. 윤석열을 저격을 하고. 그래. 솔직히 진짜 사실 이 방법이 정말 빠르긴 빠르거든요. 졸라 빨라요. 날아가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아 총알은. 그 혹시 황혼에서 새벽까지라는 영화 봤어요? 안 봤습니다. 오늘 아까 명대사가 먹혔길래 하나 더 네. 해보려고요. 거기서 조지 클루니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사를 쳐요. 거기 각본 초반을 퀸틴 타란티노가 썼거든요. 거기서 권총을 딱 보여주면서 그럽니다. 도망갈 테면 도망가봐. 내 6 꼬마 친구들이 너보다 훨씬 빠르니까. 나는 정말 그거는 네. 클루니가 하니까 막 어울리지. 젠장. 대사가 멋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느끼한 사람이 느끼한 말 하니까 그냥 먹히는 거지 그거는. 아, 저 근데 그 대사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야, 총알이 너보다 빨라라는 얘기를 너무 세련되게 하잖아. 물론 클루니가 하니까 훨씬 더 세련돼 보이거든요. 아, 잘생겨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럼 저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냥 그거 말고 예. 차라리 우리 했던 것처럼 헤이트풀 에잇 이런 데서 나온 거 하는 게 딱 어울려. 아, 너무 긴데 그거. 거기 대사 너무 길어. 헤이트풀 에잇에서 정말 좋은 대사가 많아. 거기서 그 누구야? 그 주인공이 네. 주인공 8명인데 누구? 아니 거시기 맞고 쓰러져가지고 아, 마커스. 네네. 쓰면서 하는 마커스 때려. 되게 정말 땀 삘찔삘 네, 흘리면서 하는 정말 대사. 불쌍한 역할이죠. 네, 셰무엘 잭슨이 연기를 했습니다. 네. 아, 거기도 개척지 정이랑 식민지 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근데 이 대사 너무 길어서 생각이 안 나. 개척지 정의는 누군가가 당시 누군가를 살해하면 그 사람의 가족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당신을 때려 죽이는 게 개척지 정의다. 그러니까 원시적인 정의라는 거지. 근데 식민지 정의가 아니라 그 뭐 도시 정의라고 하나? 어쨌든 그거는 사형 집행인을 통해서 당신을 목매다는 건 그건 다른 차원의 정의다. 제도와 법이 있다. 사형 집행인이 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도 정말 좋고요. 네. 사실 타란티노 영화에 나오는 모든 대사는 다 명대사입니다. 네. 제 마음 같아서 타란티노 영화였나요? 예, 헤이트풀 에잇은 타란티노 영화가 맞고요. 그때 그 사람들이. 타란티노 썼으면 대사 훨씬 잘 썼겠지. 하지만 뭐 이 영화도 대사 좋아요. 네.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입니다. 감독이 누구죠? 아, 까먹었다. 우미노였나? 우미노 감독이 딴 영화인데? 우미노는 저기 남산의 부장. 임상수. 그렇지. 임상수 그러니까 감독 헷갈려 그게 그 네. 남산의 부장들이랑 자꾸. 똑같은 얘기니까 헷갈릴 수 있어. 저 임상수 감독의 대표작 뭐가 있습니까? 그때 사람들. 뭐라는 거야? 그때 그 사람들. 지금 미안한데 그때 그 사람들 제목을 약간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 네, 임상수. 아, 예. 바람난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문소리 씨 나오는 거? 네. 그렇죠. 그걸로 떴죠.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 네. 거기에 또 사실 문소리 씨가 주인공이었지만 윤여정 씨가 파격이라는 파격은 네, 다 그렇죠. 일으켰죠. 네. 그리고 뭐 돈의 맛 이런 영화 만들고 돈에만. 최근에는 만드는 영화마다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제 거기 라인지에서는 사라진 감독님이세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정말 날카로웠어요. 네. 그 날카로운 이게 왜 코미디가 될 수밖에 없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만든 영화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 보리. 네. 전체적인 줄거리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게 근데 줄거리를 말씀드려야 되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사실 뭐 11.6. 예. 예. 세 글자로 요약 가능해. 탕탕절이라고 하면 끝나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을 최초로 다룬 영화처럼 됐죠. 거의 사실상. 이게 최초예요? 그 전에 물론 화려한 휴가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룬 게 있지만 네. 되게 예민한 역사적 장면을 네. 다룬 최초의 영화예요. 그래서 사형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고 그랬어요. 이 영화는 아시다시피 11.6을 그린 그날의 상황을 그린 그렇죠. 영화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저는 남산의 부장들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남산의 부장들은 조금 더 배경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차지철과 김재규의 갈등, 오랜 갈등이라든가 또 차지철이 어떤 캐릭터 물론 그때 그 사람들에도 너무 잘 나옵니다만 네. 그때 그 사람들은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너무 웃겨가지고 사실 차지철이 조금 묻히는 감이 있죠. 근데 남산의 부장들에선 차지철이 어떤 캐릭터인지가 그 서울에 탱크 몰고 그 국회 위협하려고 탱크 몰고 오는 거 이거 누구 얘기 같네 그러고 보니까. 네.
국회를 위협하려고 탱크를 몰고 와요. 그 남산의 부장들에서. 근데 김재규가 그 앞에 갈아서 내가 너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아우 새끼 그러면서. 아 이거 아무튼, 남산의 부장들 얘기고요. 네, 이 캐릭터를 조금 더 보여줍니다. 근데 부장들이니까 이제 부장들에 대해서 맞아요. 더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딱 초점을 맞춰서 집중해서 보여주고요. 제가 저 포스터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저 차에 타고 있는 포스터 잘 있잖아요. 만들었어요. 근데 저기 알고 보니까 다른 외국 영화 포스터를 표절 의혹이 있더라고요. 네, 베꼈더라고요. 근데 뭐 베낄 수 있지 뭐 포스터 정도야. 영화 안 베끼는 게 어디야. 네. 네. 계속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날 등장하는 이제 뭐 김재규를 포함한 김재규의 부하들, 네. 그리고 박정희, 차지철, 그리고 비서실장 진짜 웃깁니다. 네. 예, 이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이 권력의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인물들이었는지를 굉장히 재밌게, 네. 아무래도 블랙 코미디니까 굉장히 희화화해서 네.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들었던 느낌은 남산의 부장들은 되게 영화가 무겁고 네. 되게 뭔가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그리려고 한 것 같잖아요. 이 영화는 대놓고 웃기려는 것 같아. 희화화한 것 같아. 근데 다 보고 나면 이 영화가 사실일 것 같아. 그렇지. 그렇죠. 그게 영화인.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 중대사, 심지어 그때는 군사 독재니까 부마 항쟁을 탱크로 쓸어버리자는 소리를 그렇게 무서운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웃기게 놀았을 것 같아. 그게 별일 아닌 것처럼. 예. 말끝마다 일본어 해대고. 그리고 그때 장관이라는 놈들이 헌법에 그 대통령 유고가 써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헌법이나 찾아보고 있고 어떤 장관은 유고가 뭐예요? 나 같은 질문이나 하고 있고. 그랬더니 옆에서 되게 쉽게 설명해 주더라. 그 무고하지가 못하다고. 무슨 일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정권이 그 정도로 독재로 오래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영화가 더 사실로 느껴지는 데에는 의외로 이게 그 세트 프로덕션이나 그 디자인이 굉장히 큰 네. 영향이 있어요. 그래요? 가령 처음에 차지철이 그러니까 처음에 박정희가 강하지 않고 등장했을 때 그 대리석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절대 권력자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맞아요. 드는 거지. 시각 효과가 있어. 그리고 뭐 차지철이 빤스만 입고 전화 받는 장면이라든지. 맞아. 근데 사실 차지철이 몇 번 그랬대요 또.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 고증과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고증하고 어떤 만들어낸 서사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흩어버린 거야. 차지철을 평소보다 훨씬 웃긴 놈을 만들어놨지만 빤스 입고 전화 받는 건 고증이야. 맞아요. 그리고 박정희가 말끝마다 일본말 했던 건 고증이에요. 고증이지만 맞아요. 뭐 허리 아래 일은 뭐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거를 일본말로 했다는 것도 그게 이토히로 분명 한 말이라며. 이토히로 아니 저 임진왜란 때 온 누구지 그 임진왜란 때 쳐들어온 그 한두 명이 아닌데요 일본 놈이. 그때 쳐들어온 일본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게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주 즐겨하던 말이었대요. 네.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무지하게 밝혔대. 그래서 허리 아래 일은 상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을 박정희가 하는 게 왠지 그럴싸하잖아. 그건 또 상상의 영역인데 그렇게 얽혀놨구나. 왜냐면 박정희는 만주군에 들어가서 일본 역사를 배웠을 거 아니겠냐고. 그럴듯해. 상상의 영역인데 그럴듯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서사하고 그러니까 고증을 의도적인 경계선을 훑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현실로 보이는 효과가 벌어진 겁니다. 맞아요. 다 보고 나면 이게 진짜 같아. 네, 그런 느낌. 오히려 남산의 부장들이 너무 공사품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너무 세련되게 만들었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지. 그리고 오히려 남산의 부장들은 뭐 우민호 감독에 대해서 제가 아무런 악감정이 없습니다만 너무 인위적인 에피소드들이 많아. 뭐 도청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김재규의 입장에서만 보려는 노력이 보여가지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긴 다 바보 멍청이로 만들어놨거든. 그러니까 훨씬 더 현실 같은 거죠. 일부러 또 약간 그런 면도 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선과 악이 불분명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서는. 왜냐하면 김재규도 그렇게 멋있게 안 나와요. 네, 그럼요. 네. 네. 다들 그냥 희화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영화는 사실 등장하는 전원이 악당인 영화라고 봐도 돼요. 네. 피카레스크 영화라고 합니다. 이런 걸. 그래서 되게 실망스럽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한테 당했던 거구나. 당하고 살았구나.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다 보고 나면. 근데 교수님 그 박정희는 본인 피셜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 각하가 많이 외롭습니다. 그게 차지철이 한 말이었나? 차지철을 또 얘기했고 그 술상무 해주던 그 비서실장도 얘기하고. 우리 각하가 많이 외로워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박정희가 그 자기 부인 유고 후에 실제로 그렇게 안가를 훨씬 더 많이 찾았다고 하는데 네. 사실인가요? 네. 이거 봐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니까. 네. 채용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한석규가 그러니까 네. 김재규의 부하로 나오는 한석규가 채용사 일을 하는 거에 엄청난 불만을 느끼고 있잖아요. 네. 내가 왜 이런 급 떨어지는 짓을 그렇죠. 해야 되나. 네. 그때 그 사람들이 네. 원래 모티브가 뭐예요? 제목 그 노래 아니에요? 노래. 그 저 심수봉 씨가 부른 심수봉 씨가 그때 그 사람이란 네. 노래를 불렀잖아요. 음. 그리고 여기에 윤아 씨로 나오는 역할이 원래 이제 심수봉의 역할로 맞아요. 돼 있는 거고. 네, 네. 그리고 그 증언이 나중에 이제 꽤 나왔었는데 네. 무릎 위에서 죽었잖아. 예, 예. 박정희가. 아, 네. 실제로도 무릎 위에서 죽었습니다. 응. 물론 이제 가서 사망 선고를 받은 건 이제 나중에 네. 가서였었지만 네. 이미 거의 뭐 앞에서 맞았는데 뭐. 가 있었다고 봐야죠. 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김재규가 쏘기 전에 한 말은 너도 죽어봐가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머리에다 대고 한 발 더 쏘기 전에는 또 그런 말도 했대. 죽으면 다 똑같이 다. 아 맞아 냄새 나는 사람이라. 냄새나는 시체 더미일 뿐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거 봐봐. 되게 희한하게 섞어놨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렇고 뭐 공통적으로 두 영화에서 똑같이 다루고 있는 거는 중간에 김재규가 총이 고장 나가지고 밖으로 맞아요. 뛰쳐나가서 총 네. 가져와라고 소리를 질렀다든지. 그리고 원래 박재규라고 할 뻔했네. 김재규가 원래 간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이 첫 장면에서 원래 예. 그 건강이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서 음. 김재규 씨가. 아니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간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진짜로 기억력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초반에도 그러잖아. 요즘에 막 아는 것도 깜빡깜빡하고 생각 잘 안 나고 그러지. 그 간이 지금 작동을 안 해서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그러면은 김재규가 마지막에 6번으로 간 것도 사실은 판단 미스. 좀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뭐 수많은 얘기들을 하잖아. 막 이렇게 생각해서 이랬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로 갔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영화는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냥 이 양반 깜빡깜빡했어. 별 생각 없이 간 거야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 그 두 가지 가능성을 중정으로 가느냐 6번을 가느냐를 두고 사후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좀 의미 없다고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 그런가. 예, 왜냐면 어쨌든 뭐 중정으로 갔다고 해서 꼭 성공했을까? 이것도 사실 모르겠는 거고. 예. 그렇죠. 그럼 더 큰 내전이 오는 거죠. 예. 근데 중정 갔으면 좀 더 버티지 않았을까요? 뭐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역사에서 가정이라는 게 참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은 뒷배가 됐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예. 미국을 믿고 한 건데 미국이 배신 때렸다 이런 이제 그 음모론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뭐 남산의 부장들에서도 이제 일부 그런 식의 흔적들은 있지만 네. 뭐 실제로는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일어난 일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어쨌든 공식적인 역사는 돼 있는 거고. 예. 근데 미국이 정말로 개입을 해가지고 네. 이 내전 상태 어느 한쪽에 힘을 몰아주는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중정 가지고는 못 버티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읽은 기사에서도 사실 6번으로 가서 실패해서 왜 중정으로 안 갔어 이런 생각하는 건 조금 무의미하다. 중정으로 갔어도 사실 일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고 성공하기는 어렸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안사령관의 전두환이라는 악당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넘사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현대사에 왜 이렇게 악당이 많습니까? 아니 뭐 악당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놈의 하필이면은 그런 악당이 네. 그 정보를 꽉 틀어주고 있는 보안사에 있었으니까. 하기사. 그러니까 박정희 체제에 대한 유신 체제에 대한 전국민적인 어떤 회의라든가 신물 넘어오는 상태였던 네. 거는 맞지만 박정희는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그 왜 끝나고 나면 국민들이 울었듯이 네. 기본적으로 대중들의 의식을 장악하고 있었던 면이 상당히 있고요. 그 당시에는 북한에 대한 공포가 지배하고 있던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이 17년간 지배했던 대통령이 사라지는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보통의 사람들은 없었다고. 지금보다 시민의식이 이렇게 높은 상태는 아니니까. 네. 게다가 거긴 그때는 완전히 군이 기본 자원이잖아요. 네. 박정희는 군은 확실하게 네. 그래서 꽉 잡고 있었죠. 꽉 잡고 있었던 거고 그게 물론 전두환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일부러 키워준 면도 좀 있는데 예. 그런 놈들이니까 더 열심히 군을 이용해서 뭔가를 지켰겠지. 그러니까 저는 전두환이 박정희 자리를 자기가 대체하고 싶다는 욕망을 있었지만 박정희를 물리적으로 배신 때릴 생각은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충성심도 꽤 있었고. 아니 박정희가 전두환 진짜 아들처럼 예뻐했다라고 예. 합니다. 그래서 막 뒤로도 엄청 챙겨주고 그래. 뭐 사진 같이 찍은 사진도 많고 막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김재규 씨를 이제 김재규 장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물론 그가 한 일이 역사를 바꾸는 데서 엄청난 역할을 했고 이게 개인적인 어떤 단순한 오판이나 어떤 욕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라 상당히 고민한 결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 굉장히 오랜 기간
정당화했다고 할까? 나는 이게 역사적인 책무야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낸 거. 이게 증언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욱해가지고 벌어진 일은 아니다라는 건 맞아. 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 엄청나게 잘 짜여진 어떤 각본에서 움직인 건 아니거든. 상당 부분 우발적인 면들이 작동을 하고 있었던 거지. 특히 그날 12.6에 벌어진 일 자체는 그러니까 이 큰 거사 자체는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같으나 네. 이날의 일은 우발성도 좀 있는 것 같다. 네. 그게 그때 그 사람들에도 좀 나와요. 나오지. 네. 대사로 처리가 됩니다. 이 저기 그 김재규가 한석규나 이런 김은수 씨 이렇게 모아놓고 부하들하고 오늘이야. 얘기하면 그러니까. 에? 오늘이라고요?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미 얘기도 해놓은 것 같아 부하들한테 네. 이런 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라고 하니까 이제 놀라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러고 보면 최근에 행복의 나라로 나는 영화가 나왔어요. 행복의 나라. 그게 아마 네. 그 김재규 부하? 네. 네. 예. 그 저기 뭐 이 무슨 흥주 대령인데? 박흥주 대령. 아 박흥주 대령. 예. 박흥주 대령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개봉도 끝났으니까 진짜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소재를 안타깝게 이제 예. 좀 소진시켜 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죠. 예. 이게 되게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를요 영화로 이으면 다 이어지거든. 가령 그때 그 사람들을 보고 나서 서울의 봄하고 바로 이어집니다. 맞아요. 그리고 서울의 봄을 보고 나서 그 언제 그 진짜 지옥 같은 그 전두환 치하가 끝나갈 때쯤에 얘기가 바로 1987이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그게 넘어가면 그 안에 뭐 변호인 같은 영화들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뉴스공장에서 제가 나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런 현대사들을 영화로 계속 만들어 놓는 게 진짜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퀄리티랑 상관없이 이런 영화는 무조건 많이 나와. 맞아요. 맞아요. 이게 역사적 의미가 있어.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에 대한 영화를 그래 뭐 영화의 완성도나 어떤 재미는 차치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저는 아까 그 기독당 이런 애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런 게 건국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예. 걔네들이 계속해서 그쪽에서 이제 뭔가를 못했으니까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러잖아. 맞아요. 예. 근데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실력들이 없어서 사실 건국전쟁에서 정말 끝까지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거든 진짜. 어디서 자료도 이렇게 화질도 진짜 그지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눈만 아프고 너무 이렇게 안심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저번에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쪽 그러니까 이 극우 쪽에서는 이 양질의 영화를 만들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애초에 예술 영역 자체가 네, 그렇지. 다양성을 필수적으로 전제로 하고 그 다양성을 향유하면서 그거를 발산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영화고 예술인데 일단 다양성으로 부정하는 그럼 당연하지. 그쪽에서 이렇게 좀 만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내가 두려운 건 이제 예술계가 돈이 말라가지고 그렇죠. 그런 이런 쪽에서 이제 돈을 풀면은 맞아요. 달려가서 영화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뭐 탄핵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한 이념을 바탕으로 한 네. 그러니까 이념이 좌의 이념이든 우의 이념이든 간에 이념에 의해서 이렇게 유도된 네. 예술, 특히나 영상 예술 같은 게 성공한 케이스는 프로파간다 예술뿐이 없거든요. 근데 프로파간다 예술은 우리 그 거업님이 예전에 우리 해시태그 시절에도 네. 그때 그 우리 야유회 가가지고 예. 또 했었던 네. 강의나 거기서도 잘했지만 예, 예. 되게 역사적으로 독특한 시대에만 가능했어. 그러니까 나치 시대하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 네, 둘 다 이제 그 기술 발전이 확 하고 일어나면서 그 기술을 뭐 신기술을 먼저 그 세력이 가져다 썼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거든요. 자원이 있으니까. 예, 그때 할리우드나 이런 데 상업 영화 하고 있었을 때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한 선전선동 수단으로 쓸 수가 있었던 가능성을 포착한 거지. 실제로 그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네. 그다음에 이제 무성 영화 네. 였고 나중에 리펜슈탈.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의 장치로서 흑백 영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기술적 발견은 거기서 다 했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게다가 리펜슈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력도 있었고. 예. 예. 문제는 그 실력을 엄한데 썼다는 게 그렇죠. 문제지만. 맞죠. 거기에 특정 시기에 국가적인 어떤 그 자원하고 결합되면서 프로파간다로 쓰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오래 못 가. 그렇죠. 오래 못 가는. 예, 본질적으로는. 특히나 현대 사회처럼 국가가 지원하거나 특정 정치 세력이 지원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전형적인 프로파간다형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에선 자본이 버티고 있는 상업주의 영화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독립 영화가 됐건 뭐가 됐건 이념이 아니라 뭔가 이게 중요한 가치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전 영화 말씀하시니까 이 윤석열이 그나마 만든 게 그거 아니에요? 그 같이 노래 부르는 거. 그 무슨 변진섭 씨 노래 같이 부르는 거 있잖아. 우리의 사랑이 뭐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기껏해야 거기는 안 될 수밖에 없어. 김건희가 하는데 되겠어? 네, 김건희가 그 저기 기획한 그 예술전 같은 거 자료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촌스럽기가 이루 말할 데가 아, 없습니다. 진짜?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예요, 진짜. 야, 그런 거를 그 이력으로 지금까지 온 거야? 그나마 이력이 그 전슈의 이력이잖아. 이력으로 온 건 아니지, 다른 걸로 왔지. 자, 예. 다른 거 많아요. 예. 다른 거 많지 뭐. 부동산도 많고. 예. 아니 나는 정말로 이게 또 다른 이제 진보라고 말하기도 그래. 예술가들이 아주 좋은 먹이가 될 겁니다. 네. 김건희와 그렇지. 윤석열은요. 오히려 맞아. 이렇게 블랙 코미디를 만들기 좋은 소재가 또 있을까? 맞아. 그러니까. 막 검사 출신에 법치 외치던 사람이 막 와가지고 막 김건희하고 윤석열은 자기가 뭔가를 했으려면 네. 차라리 키치를 했어야 돼. 네.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네.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왜냐면 키치에서는 산티가 무기거든. 근데 뭐 곧 죽어도 그건 인정을 못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영화의 완성은 마지막에 그 독재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실제 장면이죠, 네. 그거는. 마지막에. 장례식에 몰려 나와서 그 울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임상수 감독이 만든 이 그때 그 사람들은요. 되게 차갑게 비웃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되게 서글퍼져요. 그러니까 독재 국가를 이루는 것이란 무엇인가? 저런 소수의 독재자들 여대생 끼고 술이나 처먹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놈들. 총 맞아 죽던 저런 독재자들과 그 독재자들을 나라의 아버지라고 떠받치고 있다가 유고가 나니까 다 거리로 뛰쳐나가서 우는 그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네요. 약간 무지렁이 백성들의 조합으로 완성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영화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때 뒤에 부분만 떼고 그러니까 그 실제 장례식 장면만 떼고 상영을 했어요. 그랬어요. 아이고. 근데 그게 정말 이 영화의 활용 점정이거든. 가장 슬픈데 웃긴 장면이야. 예를 들면 우리는 왜 뭐 3.1 운동도 했고 뭐 4.19도 했고 결국 나중에 5.18도 있었고 87 시민항쟁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쭉 헌법에 나오듯이 네.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87년 이전하고 87년 이후를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87 체제가 중요한 거예요. 네. 4.19는 학생혁명이었어요. 예. 4.19는 그 당시 대학생은 그리고 대학도 몇 개 없었고 네. 엘리트야. 초엘리트. 그러니까 네. 네. 시민항쟁이 아닙니다. 4.19는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있었던 거지. 네. 약간 그런 부르주아 혁명 같은. 그렇죠. 건가요? 네. 부르주아 혁명에 훨씬 더 가깝죠. 그러니까 잠시 교육 그 권력 주체만 살짝 바뀌고 체제가 안 바뀌었잖아. 네. 그리고 나서 되게 오랫동안 군사 그 정부의 그늘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은 박정희를 여전히 영웅으로 기억해. 네. 그러니까 밥을 잘 먹고 살게 해주고 네. 나라가 그냥 좀 그럴듯하게 건사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정도의 수준의 시민의식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12.6 사태를 만들어도 결국 서울의 봄이 실패를 하고 5.18 같은 사건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87년은 달라요. 87년은 시민항쟁이거든요. 네. 그 시민 계급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부르주아는 또 다른 건데 이미 이제 대학생들도 많이 만들어졌고 80년대에 그 대학 졸업 정원제 이런 거 생기고 네. 이제 그러면서 그 적어도 엘리트 그룹이 아니라 그냥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들이면 대학을 가야 되는 이 정도가 된 거야. 그리고 넥타이 부대라고 불렀던 많은 일반 직장인들이 더 이상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 뭔가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게 너무 명확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87년이 비로소 시민적 민주주의가 시작이 된 거야. 첫 발을 뗀 거지. 우리는 87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45년 뒤에 윤석열 같은 미친놈이 이와 같은 짓을 벌인 거지만 절대로 87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시민의식의 발로야 이건. 네. 이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건 그렇지 않았건 우리는 그런 문화적 조건에 이미 충분히 젖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박정희 향수에 여전히 있고 일부 일배 같은 극우들이 존재를 하지만 네. 이건 시대에 안 맞는 인간들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러면 이후에 지금은 87년 체제를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민주주의는 어쨌든 그 역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확인이 됐어. 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또라이들은 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권력주의자들이 또라이 짓을 하면 시민들이 고생하는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민들이 이 또라이로 인해서 괴롭지 않을 상황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이후에 우리한테 맡겨진 과제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특위를 만들든 뭘 하든 네. 대본세권에서 확실하게 처벌하고 이 사람들이 최소한 제도권 정치에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육공화국은 지금까지 지금 과거의 역사를 후퇴하지 않는, 그러니까
후퇴할 수 없는 체제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면 네. 이제 시작될 7공화국은 그 후퇴를 원하는 소수의 세력들을 정리해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제대로 된 공화국을 이제 처음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항쟁으로 급조된 어떤 당시의 의식이 87 체제 헌법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시민의식이 이제 저변까지 쭉 다 들어갔어. 네, 이걸 뭐 진보 보수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냐. 공화국에 대한 인식이에요. 우리는 왕정을 원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대통령 한두 명이 이상하게 굴러가는 걸 원하지 않아. 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겠어라고 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거에 맞는 이런 시민들이 원하는 공화국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공화국을 위한 헌법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단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은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상태는 뭐가 필요하냐? 이제 이렇게 하게 된 데는 굉장히 뭐냐 우리가 젖어 들어간 젖어 있는 좋은 의미에서의 네. 문화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화되도록 돼야 되거든. 그러려면 전 이후에 세워질 정부나 이런 데들은 문화예술에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거 굉장히 전향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민주당 가서 발제한 내용도 그런 건데 네. 대충 막 무슨 어디 이렇게 돈 대 가지고 오징어 게임 2도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지원했어요라든가 뭐 네. 이런 식의 어떤 그냥 숟가락 얹기식의 정책 말고 실제로 되게 문화예술이라는 게 우리를 밥도 먹여주고 우리를 나쁜 놈들한테 당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예. 우리를 세계 시민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우리의 기본 태도가 바뀌어야 돼. 이거는 우리 삶의 이를테면 3대 축 중에 하나가 적어도 돼야 된다라든가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에 관련된 기본법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그 기본법 훨씬 강화해야 되거든요. 네. 국가는 국민의 문화생활과 예술적 영위에 충분한 도움을 주고 그 뭔가 이렇게 이후에 그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기여할 어떤 책무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기본권 개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은 사실 기본권으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 예전에 박근혜가 CJ 찾아가서 우리 저기 뭐야 그 좌파들 말고 우리 우파 시민들도 좋아할 만한 영화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해서 인천 상륙작전 같은 촌스러운 영화가 나왔던 것도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 낭비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관점에서 보면 대중문화는 원래는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영역이었거든요.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먹고 사는 거고 예, 약간은 밑에 있다고 생각하지. 고급한 예술이나 지원하면 된다. 어디 나가가지고 막 노벨상 따듯이 뭐 아카데미상 타듯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한번 보세요. 결국은 대중문화의 면면한 흐름이 시민의 가장 정상적인 모습을 만들어내는 주류를 형성했잖아. 맞아. 네. 그러니까 대중문화가 아주 잘 충분하게 보통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면 그들은 상식적이 되는 거예요. 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교육만큼이나 중요한 거죠. 아, 그럼. 예. 서울에 보면 그렇죠. 서울에 보면 맞아. 1,300만이 봤잖아. 그래서 저는 이번 그 계엄을 막는데 서울에 보면 큰 역할을 엄청 했다고. 그럼요. 역할했죠. 그럼. 예. 네. 시민적 인식을 심어준 거야. 그럼. 솔직히 말해서. 예. 그 저런 나쁜 놈이 다시 또 지 마음대로 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공통의 정서를 만들어준 거지. 네. 그게 입증이 어느 정도 되는 게 계엄 딱 터지자마자 곧바로 그 서울의 봄 영화 서울의 봄 관련 영상이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네. 다시 역주행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뭐냐 윤석열이 내란을 터뜨리자마자 서울의 봄을 떠올렸다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인식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게. 서울에 보면 영상이나 만들어 놓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런 영화 네. 뭐 이를테면 오늘 했던 황정욱 감독이라든가 네. 뭐 봉준호 감독이라든가 박찬욱 감독이라든가 이런 세대가 이제 결국 민주화 87세대의 연장에서 이제 만들어진 세대잖아요. 네. 대중문화를 만든 거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획사들을 만든 사람들 방시혁 씨라든가 다 이제 고세대 92학번인가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중반 학번 정도가 현재 주류거든요. 크리에이터의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는 역할을 다 했어. 이 정도면 서울의 봄 만들고 오징어 게임 만들고 뭐 여러 개 아이돌들 만들어내고 이랬으면 역할 다 한 거야. 한류 만들었으면. 예, 예.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면 훨씬 더 좋은 거죠. 이제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문화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고 그게 우리 먹고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초가 되면 돼. 그걸로 서로 즐기면서 먹고 살만 해도 경제가 만들어지거든. 예. 이거를 기존의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막 놀고 먹는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 반도체 하나에 비해서 훨씬 값어치도 없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버렸잖아요. 예전에 DJ 정부가 친지식인론 이런 거 했을 때 물론 그거는 약간 국가주의적인 냄새가 났지만 그래도 되게 낮은 수준에서나마 네. 이를테면
주라기 공원이 현대차 300만 대 파는 것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 네. 되게 낮은 수준의 얘기긴 하지만 예. 그래도 그나마라도 그게 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끈 거거든. 그럼요. 사실 신지식인 1호가 심영래였던 건 알고 있죠. 네. 엄청난 실패였지만 그래도 심영래를 통해서 SF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기틀은 닦았어요. 다만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페이, 말도 안 되는 진짜 가혹한 수준의 말도 안 되는 근무 조건에서였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게 또 쓰이는 거거든. 경험은 경험이야 어쨌든. 문화예술에 있어서 국가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지. 대중문화도 이게 반도체만큼이나 중요하구나. 시장이 되는구나. 실제로 그리고 시장이 엄청 크잖아. 반도체보다 더 벌고 네.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엄청나게 유명한 한국의 감독들이나 이런 네. 제작자들을 이어서 후배 양성이 이제 잘 되고 있는지는 사실 이미 알 수 이제 뭐 없지만, 예. 물론 웹툰이나 이런 데들에서 약간 한계도 오고 그러긴 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나름의 문화들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문화는 잘 놀게 하는 데에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네.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 다음 세대 감독들은 지금 20대, 30대 이쪽에서 나올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흐름을 오히려 체크하고 푹 있는 하고 친구들. 건너뛰어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예. 높아. 그럴 왜냐하면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 세대들 어설프게 막 봉준호, 박찬욱 그 다음 세대 감독들은요, 봉준호, 박찬욱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족족 실패했지. 근데 이제 완전히 다른 세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문화적 동력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영화 만들 소재 떨어질 걱정이 없어요. 현대사가 너무 재밌거든. 열받는 얘기도 너무 많고 재밌는 얘기도 너무 많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세대에서 네. 김건희, 윤석열 얘기 재밌게 좀 만들어 그러니까 네, 진짜로. 아,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로요. 네. 왜냐면 이 친구들은 봉준호, 박찬욱 감독 영화 많이 봤어요? 그래 버리면 안 되는데. 뛰어넘어야 되는데. 왜 봤지? 얘기가 이어지질 않잖아. 어린 친구들이 눈치가 없어. 제일 재밌게 본 봉준호, 박찬욱 감독 영화 뭐예요? 기생충? 네. 그 전에 기생충 전 영화 본 적 있어요? 뭐 봤어요? 이거 봐, 모르잖아. 플란사 세계 이런 아, 거. 다행이다. 씨. 박찬욱 감독 좋아합니까? 잘 모르시긴 하네. 아, 살짝 기분이 나쁘다 근데. 올드보이. 아, 올드보이는 봤을 거 아니에요? 오시엔에서. 야, 근데 오시엔이 이게- 큰 역할 했네. 이게 그 정도로 옛날 영화가 됐어요. 아, 맞아. 올드보이는 네. 그 정도로 옛날 영화 됐어. 올드보이에서 날라다니던 최윤식 씨 지금 완전 백발의 노인이 됐지 않습니까? 노인까지는 아니지. 백발의 장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제가 뭐 되게 단순한 얘기인지 몰라도 뭐 청년 기본소득부터 기본소득 개념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뭐 전 국민한테 저는 상대가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만 네. 이를테면 이제 지금 영화 티켓에 보조금 이렇게 물리던 것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결국 없었죠. 일몰이 됐어요. 네.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1년에 예를 들어 한 50만 원 정도는 문화생활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아, 아, 너무 좋다. 네. 어. 적어도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 쓰면 되거든. 그 정도 아, 너무 감당 좋죠. 가능해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런 거는 뭐 영화관 가서 쓰건 책을 보는데 쓰건 웹툰 보는데 쓰건 간에 물론 이제 범주를 어떻게 정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네. 이렇게 쓰게 만들면 네. 굉장히 괜찮은 직업들도 만들어지고 예. 충분히 괜찮은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일어납니다. 이거 절대 헛돈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아, 그럼요. 투자 대비 어마어마한 효용이 나올 걸요. 시장을 이미 시장이 크지만 엄청 시장을 키울 거고, 왜냐면 이거는 사람들이 100% 씁니다. 아, 네. 그럼. 그 정 쓰죠. 방금 말씀해 뭐 범주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문화 예술을 향유하도록 바우처를 준다? 100% 써요. 사람들이 책은 안 읽어도 물론 책 읽는 분들도 많지만. OTT 요금으로 쓰면 안 돼. 그건 아니야. 문화예술을 향유하려면 자기가 가야지. OTT로 쓰는 네. 건 아니라고 봐. 책을 포함해서 이렇게 문화 예술 바우처로 해주면 이거는 100% 쓰는 바우처거든요. 그렇지. 네. 100% 쓰겠죠. 안 왜냐면은 읽은 책이라도 사요. 그렇죠. 네. 특히 여유가 없어서 경제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거 100% 씁니다. 음. 왜냐면 여유가 없는 분들이 그걸 못 하는 거거든. 문화예술 그렇죠. 향유를. 그 부분이 가처분 소득에서 늘 제외되는 네. 영역이니까. 제일 먼저 제외하잖아. 먹는 걸 제외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KBS가 뭐 수신료 한 해 만에 뭐 사장 바꾼 해 만에 이런 거 이제 얘기할 시대 지났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제가 공영방송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물론 공영방송은 어떤 식으로든 재구성돼서 유지돼야 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국민들의 문화생활이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기본적으로 내가 문화에서는 이렇게 돈을 쓰는 거고 이 정도의 것들은 국가가 다 보장해 주는 거다라고 네. 하는 게 있으면 그게 얼마나 튼튼한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음. 이거는 절대
정권에 따라 손 못 대게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러면 헌법적 기본권이 되고 이게 문화에 관련된 기본 법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러면 이건 정권 바뀐다고 해서 손 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 정말 윤석열 같은 미친 사람이 다시 등장하지 않는 한은 손 안 대겠지. 근데 교수님 요즘에 박장범이 심상치 않던데요? 우리 장산범이가 자기 윤석열이랑 안 친하다고 막 말하고. 아 그래서 요새 KBS가 자꾸 톱보도에 내란 뉴스 넣고 단독 보도하고 네. 손절했나 이제? 그러니까 항상 하고 다니는 얘기가 나는 윤석열에게 빚진 게 없다. 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다니는데. 뭐 갑자기 왜 그래? 아니 이거 빚 많이 줬지. 생각해보면 박장범은 그냥 쪼매난 파우치 하나밖에 없잖아. 내란에 엮여있지 않잖아. 아 뭐 많은 걸 해준 건 없다. 조그만한 파우치만 해줬지. 그리고 그 누구지? 정유민가? 그 창원지검 아 검사. 검사. 그 명태균 수사하고 있는 담당 검사.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자기한테 친윤이라고 하면 뭐 벌컥 화를 낸대. 내가 왜 친윤이냐고. 그렇게 좋아해놓고 몰라. 검사 증언에 따르면 엄청나게 자기는 그러던데? 그런 적이 없대 이제.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확실히 교수님 말씀대로 윤석열은 죽었어. 네. 죽은 권력이 아니야. 쓸모없는 사람이 돼.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가만 남아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일부러 지원하는 전략인 것도 맞는데 네. 실제로 적극적으로 해주려는 사람이 없다. 아니 뭐 7억 불렀다가 뺀지 맞았다는 얘기는 그런 기사도 네. 나왔죠. 예. 그것도 처음엔 이쪽에서 10억을 불렀는데 김건희가 7억으로 깎았다가 그것도 내고를 했어. 그걸 내고를. 장 내고 3억 치다가 날라갔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람 구하려면 구하지. 아, 그런데 김영원 변호사들 보세요. 아 자유서울. 이게 지들이 생각하기에 믿을만도 하고 네. 이념도 일치해야 되고 네. 적당한 가격이어야 되잖아. 말도 안 되지.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실력 있는 변호사를 구할 수 있을까? 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 안 되겠다. 돈만 많이 쳐주면 실력 있는 변호사 구합니다. 네. 아니 뭐 변호 비용 받으면 되니까 이기든 지든.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이제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기업 일은 못 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못하죠. 네. 네. 그러면은 내가 3년 5년치에 내 수입을 챙겨줘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이 정도면은 네. 그나마 실력 있는 로펌에 있는 사람들 끌어다 쓰려면 예. 한 50억에서 100억은 줘야 돼. 아우야. 그 김효성 씨가 네. 주변에 친한 변호사들이 몇 명 있는데 얼마 정도면 이거 하겠냐라고 물어보면 최소가 강남의 아파트 한 채는 나와야 된다. 강남의 아파트. 그래서 성공 보수 못 받더라도 네. 일단 그거로 먹고 떨어질 선수로 돼야 되거든. 선수금으로 먹고 떨어질 정도. 그래야 5년은 놀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같으면 그렇게 주목받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저라면 안 합니다. 국선해야겠네. 예. 엉뚱개님이 700억 줘야 된대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안의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기업이나 가능한 돈이에요. 기업이 하는 이제 어떤 소송이라든가 이런 데서나 이제 가능한 거고 아무리 그래도 여기가 나라 팔아먹는 기업이긴 하더라도 가족 기업이긴 해도 규모가. 예. 근데 국선 변호사 쓰면 되겠네. 그 지금 부담금에 나오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실제로 너무 선임계를 안 내니까 헌재에서는 실제로 국선 임명하라고 권고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예. 뭘 그런 걸 검토해 그냥 권고하면 되지. 아니 근데 본인도 변호사잖아요. 윤석열 본인도. 그래서 직접 변론 한대잖아요. 나가가지고. 정말 기대돼. 헌재에서만 그런데. 네. 수사는 또 못하겠고 헌재에서만. 어디든 좋으니까 직접 변호하러 나오세요. 진짜 21세기의 최고의 코미디를 보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왠지 네. 그때 그 사람들 식으로 윤석열의 대통령실을 영화로 만들면 진짜 잘 어울리겠다. 진짜 재밌을 거야. 어. 진짜 아주 기기묘묘할 거야 진짜. 술 가져와 막 이런데. 이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바도 실제로 차린 것 같대. 아 진짜. 그 바 실제로 있냐고 물어보니까 대답할 수 없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나왔다는데 대답할 수 없다는 얘기 있던 얘기 아니야. 그 어떤 분이 탄핵 변호비 물어보시는데 직무가 정지된 사람이 대통령실 예산을 쓸 수 없죠. 없습니다. 네. 예. 다만 월급은 받겠죠. 나 그것도 아까워서 미쳐버리겠는데. 현기님이 아직도 방송하고 계시네요. 어디 끝날 갔다 때가 왔어요? 됐습니다. 예. 지금 미국에 있거든요. 아 미국에 있어요? 다른 방송 갔다 온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요. 뭐 화 안 날 테니까 말해봐요. 어디 갔다 왔어? 우리 다음 영화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다음 영화요? 네. 그때 그 사람들 있으니까 남산의 부장들 할게요. 그냥 걸어놓고 아무 얘기나 하고 싶어가지고. 어차피 앞에서 했던 영화랑 똑같은데 할 말도 없고. 내란이나 내전에 관련된 그 그래. 영화가 몇 개 좀 있어요. 어. 그 중에 한두 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봐서 골라가지고 거업님이랑 해서 네. 월요일 날 정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재밌겠다. 네. 그 저기 뭐야.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김건희를 가지고 주제를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토크를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정말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빨리 특검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럼 뭐 이미 잘하는 분들이 하고 계셔서 그쪽 탁구들 계시잖아요. 네. 아, 서화를 걸고 달려들고 있더라고요. 야, 언젠간 퍼스트 레이디도 우리가 다룰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극장에서 개봉하고 그거 있는데. 봐야 되는데. 그거 아주 대단해. 그것도 보면 진짜 어마어마해 진짜. 어떻게 21세기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아니, 보면 볼수록 너무 미스테리한 거야 진짜.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뭐 더 하실 말씀?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화는 정해가지고 봐서 이제 이게 다시 또 전시체제로 가야 될지 평시체제를 유지할지는 좀 네. 고민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월요일 날. 예. 예, 그리고 그 우리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해시칼리지 회원의 방이라고 개설이 돼 있으니까 예. 예,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초대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는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해시칼리지 찾아가서 회원의 방에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내일은 이제 우리 황희두 씨랑 함께 디지털 마로니에 진행을 하고 네. 토요일 날 이제 월말 강좌 이제 드디어 올 한 해를 끝내는 월말 강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도덕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예, 도덕 다음 학기가 이제 예술 가지고 얘기할 거거든요. 네. 예, 핵심이 이겁니다. 도덕이 정치는 되게 비도덕하거나 부도덕하잖아요. 예. 예. 왜 그렇게 느껴질까? 왜 하필이면 유독 정치는 되게 부도덕하게 느껴질까? 이거랑 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와 엄청나게 도덕적인 이야기로 막 내로남불이 뭐니 해가지고 막 때려잡잖아요. 예. 또 그런 일은 왜 일어날까? 음. 예, 되게 역설적인 현상이거든요. 흥미로운데 예. 그거는 진짜.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는 게 정치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지만 왜 때로는 되게 과잉한 힘까지 발휘할까? 예, 여기에 대한 이제 탐구입니다. 월말 강좌 내용이. 그래서 지금의 현실을 보는 데에서도 아마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예, 그렇게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제 송년 방송까지 해서 예,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우리는 다음에 2025년에 만나야 돼. 아 그러네요. 예, 1월 입니다. 1월 며칠이죠? 1월 3일 3일부터 예. 예. 2일이랍니다. 2일인가요? 예. 그러니까 휴일 바로 다음 날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2025년에 만나는 겁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을 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몰랐네요. 어. 예. 참 한덕수 때문에 이런 것도 진짜 모르고 지나간다. 아, 이 진짜 엄지 손가락 닮은 늙은이 때문에 진짜 이 뭐야 이게 아. 크리스마스 뭐 했는지 얘기도 못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한덕수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진짜. 아, 정말 우리 뭐, 그래도 알찬 방송 했잖아요 한덕수 덕분에. 한덕수 얘기하니까 또 열받기 시작하네. 1월 2일 날 방청권 아직 안 열어놨었는데 열어달라고 막 그러는 또 해외 거주해 시민도 계셨어요. 그래요? 진짜. 이번에 꼭 반드시 와가지고 우리 거업님 얼굴 봐야겠다고 사정을 하셔서 뭐 비싼 얼굴이라고 남편분 빨리 보내고 이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남편분은 보내고 같이 오셔야 되지 않아? 그래요. 남자 싫어하는 거 아셔가지고. 아니에요. 누군가의 남편은 싫어하지 않아.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다 오세요. 네, 뭐 오셔서 뭐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영화는 월요일에 게시판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좀 우리 모두가 다 조금 길게 안 지쳐야 되니까 예, 분노는 어차피 이제 한덕수 날아갔습니다. 이제 그 다음 최상목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거를 또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시사 방송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공통적으로 이미 커다란 흐름은 막을 수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잠깐 지연될 수는 있어요. 잠깐 옆길을 셀 수는 있지만 커다란 흐름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건 헬마가 한 말인데 6개월만 지나서 국민의힘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봐라. 물론 헬마가 할 말이니까 뭐 별로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헬마는 약간 희망적으로 얘기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뭐 누구든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시사 방송인도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따위로 하고 정당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오늘 교수님도 결국 네. 자해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좀 지연되고 네. 있을 뿐이지.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때그때 다 열받지 맙시다. 제가 그래놓고 이런 말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콘크리트가 되어야 한다.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내일은 디지털 마로니에 돌아옵니다. 디지털 마로니입니까? 그냥 마로니입니까? 그냥 마로니인데요. 예. 예, 그 중에 아날로그는 2주에 한 번씩이니까 예. 디지털 위주로 하는. 디지털 위주의 마로니에가 내일 돌아옵니다. 예, 디지털하지 않은 주제 가지고 막 이제 하게 됐어요. 일단 희두가 되게 디지털하지 않아요. 게임 빼고는 안 디지털해. 넌 디지털 퍼슨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알림이 황희도 영상들 썸네일 보세요. 네. 하나도 안 디지털해. 전혀 디지털하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얼굴도 약간 고전 미남 느낌이지 힙한 느낌 아니야. 하지만 난 희두를 사랑해. 네. 알지? 희두 내 맘 알지? 자, 하트로 이상하겠다. 그래. 욕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저희는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해피 뉴 이어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